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강좌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와 의식화입니다.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강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승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저는 코로나 체질인가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밖에 나다니지 않고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뭐 집에 박혀가지고 연구실에 박혀서 공부 많이 할 줄 아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회의가 많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심심해서 책 보는 시간, 글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은 파울로 프레리의 삶과 교육사상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1997년 프레리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1994년도에 영국 런던 대학 교육대학원에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 강연을 듣고 악수도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청 강연이 끝나고 당신 책 때문에 교직에서 해직다고 하니까 금연직 하신 모습이 선합니다. 한국에 초대하면 방문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니까 몸이 좀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담배 피우는 걸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파울로 프레리를 하는데 제가 집에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 대학 앞에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3학년 때 군대 갔었는데 제대하고 1978년도 10월 20일 날 민족문화선 학교 앞에 1,000원 주고 상무로 돼 있네요. 지금 돈으로는 한 10,000원 되는가요? 우리 유승상 교수님은 뭐 또 들고 왔는데 그거는 몇 년도 나온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산 책입니다. 대학교 1학년 1990년도에 산 책인데요. 네. 이거는 86년도 판입니다. 86년도. 네, 79년도에 처음 발간이 되고 아마 세 번째 버전으로 나온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번역본이고 저는 복사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50주연판 페다고지 30주연판에는 제가 뒤에 스푼 썼는데 50주연판에는 제 글이 없어졌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30주연판에는 내 이름이 서평으로 되어 있는데 50주연 하니까 50주연 기념으로 다른 교수님들 글이 나오니까 저 글은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파울로 프레리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요새 젊은 사람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교과대 사대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이 프레이리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 앞에서 이 프레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실 때 직접 뵀다고 얘기하니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좀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프레이리는 비판적 교육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성인교육, 비판적 문해교육 등의 분야에서 프레이리와 프레이리 사상 빼놓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프레이리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운 선도적 이론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엘리아스의 책을 봐도 여러 영역들의 이론들이 이렇게 접목돼 있는 상황인 거죠. 교사요, 교육가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룬 철학적 조류,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 인간과 세계와의 상관적이고 변증법적인 논쟁을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해 교육다운 교육의 의미와 기능을 잘 풀어 전해주는 교육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파울로 프레이리를 제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프레이리는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책, 좀 전에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셨듯이 페다고지의 저자입니다. 그의 삶은
책의 내용을 통해 전달해주는 참담한 교육의 현실만큼이나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1921년도에 브라질 북동부 헤시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1997년 75세로 연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은 프레이리가 태어난 100주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적인 사상가이고 21세기 루소다, 21세기 듀이다, 이렇게 온갖 좋은 이름 많이 붙여가지고 영예를 찾고 유네스코 상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노벨 평화상까지 올라갔는데 되진 않은 것 같고요. 여하튼 프레이리 교육 사상 핵심에는 의식화, 저는 뭐 의식화 하면 비로소 비판 의식의 고향, 별로 말만 들을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불순하고 위험한 말로 들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화라는 되어감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불순한 용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인식 수준과 세계와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식적 수준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걸 이제 의식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관계가 지닌 모순을 의식하고 현실의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죠. 이 개념 때문에 오늘 소개한 페다고지에서 사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흔히 프레이리는 페다고지는 의식화라는 어떤 동등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의식화라는 말로 돌아가 보면 의식화는 자신과 세계가 맺는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리고 변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억압 속에 있는지, 이 억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할 것인지, 집중의 세계와 맺는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의식화인 거죠. 세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와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내 의식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의식이 각성되면 동시에 나와 맺는 세계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고 프레이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이렇게 프레이리를 반정부, 반동적인 의식으로 봤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 80년대 억압적인 군사정부 하에서 자신의 존재를 억압받는 민중으로 정체해 왔던 한국 지식인들에게 프레이리의 의식화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민중,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혁적 운동 방향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은 이런 의식화를 담고 있는 책 페다고지, 그리고 그 책을 쓴 프레이리를 당연히 금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레이리는 사상적으로 불순함 그 자체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 의식화가 체제 전복 내지는 심하게 말하면 친북적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반공적인 사람들, 현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인물이었던 모양이네요. 야, 그러면 프레이리는 교육 방법으로 그걸 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우리는 뭐 다이얼로그, 로고스를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레이리는 일상적인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라는 말과 프레이리가 쓰고 있는 대화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프레이리는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프레이리가 쓰고 있는 대화는 문제 제기식 교육의 방법이자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프락시스라는 말을 구현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대화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세계와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하는 사고를 하리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의 개념이 프레이리가 제시하는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교육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장에서 일어나는 내용, 형식, 관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좀 달리요. 프레이리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상당히 의도가 들어있는 그리고 의식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생성적인 주제의 생성어, 이것도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성 주제와 생성어를 도출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이 대화의 내용이 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대화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협력, 일치, 조직, 문화의 종합, 뭐 이런 것들이 대화적 행동을 구성하는 이론이 되죠. 따라서 프레이리는 이런 대화를 통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식화라고 했고, 의식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프레이리는 대화의 내용으로 생성적 주제, 그 모순이 발생되고 생성되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의 발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성어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 그 생성적 주제, 생성어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이제 적절한 이야기 예를 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개념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어는 문해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 프레이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입니다. 워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성 주제는 대화적 관계를 시작하는데 매개가 되는 것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주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쉽게 표현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간략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문해 교육을 시작을 하려면 저희가 단어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글자를 알도록 할 거냐는 것은 지금까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조직되고 준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어가 문해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택의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거고, 함께.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은 이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의 삶의 맥락,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어느 연령대에 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삶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프레이리가 문해교육을 시작할 때 썼던 것들을 보면 농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곡괭이, 무슨 호미, 낫, 우물, 흙, 그 다음에 일, 이런 단어들을 택해서 보셨다고, 택해서 문해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단어가 글자를 가르치기 혹은 글자를 같이 배우기에 딱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선택한 생성어들 중에서 어떤 추상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그 안에 자음과 모음이 쉽게 배치되어 있어서 배우기 용이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생성어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자 대상에 따라서 또 언어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또 그 언어는 가르치는 사람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도 그렇죠. 의미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 중에서 파울로 프레이리는 아주 독특한 용어, 문제 제기식 교육, 은행 저축식 교육, 은행 저축하듯이 돈을 집어넣으면 나오지 않는, 어떤 집어넣는, 길들이는 그런 거 반대되는 문제 제기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페다고지를 읽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용어가 은행저축식 교육, 문제제기식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떠올릴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용어를 떠올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적 모순을 가장 적합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행저축식 교육. 말이 이제 은행저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암죽식 교육이라든지 혹은 프레이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설교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저축식 교육,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들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이 구조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억압을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억압적 의식을 더욱 억압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리는 은행저축식 교육이 길들이는 훈련을 통해 억압을 유지, 보존, 존속하게 하는 도구로 작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페다고지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행저축식 교육의 특성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흥미로운 거는 문제제기식 교육과 관련된 특성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걸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각자의 맥락 내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저축식 교육에서 학생이 택할 수 있는 것, 이제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이식으로 얘기하면 수능, 적응. 수능하고 적응하는 것이 유일하게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프레이리 공부를 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으실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불교든 혹은 기독교든 천주교든 설교나 설법하는 과정 중에 손들고 목사님 혹은 신부님 혹은 선사님 이런 게 궁금한데요. 혹은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교식 교육 혹은 은행저축식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공교육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뺨대기 맞고 발로 차이고 아유 그런 분들이 다 은행저축식 교사군요. 올 들어보니까 프레이리 교육사장 중에는 프랙틱스하고 다른 또 프락식스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고급 언어입니다만은 이걸 뭐 이론적 실천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실천적 이론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프락식스라는 독특한 언어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보시죠. 짧게 길게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좀 개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개념이 그 구분이 되냐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프레이리 전반적인 이론을 볼 때 똑같이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이제 프랙티스는 띠어리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프락시스하고 달리 이제 프랙티스를 주로 얘기할 때 저희는 프랙티스 띠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프랙티스는 띠어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실천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띠어리는 흔히 세상의 다양한 양상에 나타나는 질서를 일컫는 거고요. 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어떤 구조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책으로 보는 어떤 그 이론적 구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랙티스들이 모여 통찰된 것, 이게 띠어리고, 띠어리보다 프랙티스가 앞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에 관한 직관적 통찰로서의 띠어리가 우선에 개별적인 프랙티스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띠어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띠어리와 프랙티스를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거나 어느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느 쪽에서 활동하건 간에 띠어리와 프랙티스 모두 중요하고 이 둘 간의 조화로운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프레이리는 바로 이 둘 간의 변증법적 관계와 결합된 모습을 지칭해서 프락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프락시스라는 말이 프레이리의 고유한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칸트, 막스, 그람시,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등 소위 이제 철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프락시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인식과 삶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락시스는 이론에 따르는 실천, 실천에 따르는 성찰, 성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론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 구분되지 않는 결합된 상태를 프락시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론, 실천, 성찰, 다시 이론으로 이어지는 이 한 사이클의 어느 순간, 어느 과정적 단계라도
느슨해지거나 혹은 헐거워지면 혹은 빠져 있으면 이것은 프락시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프레이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물질의 그 변형법, 또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 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카톨릭의 하늘과 땅의 그 변형적인 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 앞에 듣고 계시는 이 이론적 실천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론과 실천. 제가 또 저분이 저를 보고 실천적 이론가라고 부르는데 실천적 이론가, 이론적 실천가 이 긴장이 그리고 프레이리 삶을 개성하고자 하는 후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야, 이제 막 마지로 이제 도달하는데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에서 인간화라는 이 난해한 개념인데 인간화는 비인간화의 대칭적인 말이고 또 이 말은 또 실존적인 개념과 역사적 개념이 함축된 말인데 인간화 이 무슨 뜻이죠? 좀 전에 프락시스를 여쭈셨던 것처럼 이 인간화가 아마 프레이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다음에 프레이리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뭐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 인간화는 휴머나이제이션을 번역하는 말인데요. 이 인간이면 인간이지 인간화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인간이 되어간다니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정도의 뭐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이리의 인간화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선행에서 좀 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이 뭐냐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인간화에 반대되는 비인간화라는 말이 무엇인 거고, 비인간화를 극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레이리 식을 이야기를 하면 인간을 동물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어떻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어떤 실존적인 철학으로 만들어내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유성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을 얘기한다고 해서 요즘 뭐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리의 배경이 캐톨릭 신앙과 그리고 실존주의적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인간화 개념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고 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프레이리는 아니었었습니다. 프레이리는 인간 없는 역사는 없고 인간을 위한 역사도 없다.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고 반대로 인간을 만드는 역사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서 실존적인 인간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인간화에 대비되는 비인간화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화는 비인간화로부터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인간 혹은 비인간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페다고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비인간이 되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억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인간이 억압받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걸 자유 혹은 실존적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혼자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사회적 관계, 그 중에서도 이제 억압적 사회 구조, 억압적 사회 문화적 구조 때문에 억압을 통해서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피억압자도 그리고 억압자도 모두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형태로 바뀌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억압을 뭐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그 막스의 어떤 그 정치 경제학이라든지 혹은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철학들이 아마 바탕이 되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간화된 피억압자들은 억압이 일상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이제 침묵의 문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의 고유한 어떤 용어처럼 돼 있는 거죠. 침묵의 문화, 숙명. 즉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의 모순, 종속, 식민, 구분짓기, 지배 등의 억압적 문화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적응, 다시 자신의 억압자가 되어 같은 이전에 저갑차가 했던 억압을 흉내내는 꿈을 꿉니다. 이는 억압자의 이중적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데 이 이중적 존재 양식이라는 게 이제 바로 피억압자는 억압과 폭력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존재하는 모순되고 분열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화는 제가 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 인간화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바꿔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발생하려면 자신의 억압적 조건을 역사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사회와의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존적 인간으로 변혁되는 꿈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프레이린이 이를 해방이라고 불렀고요. 이 해방은 자유를 향한 문화적 행동이라고 구체적으로 꼭 짚고 있습니다. 예.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비인간은 인간의 사물화, 상품화 현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인간 소유와 연결되는 것 같고 정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소외, 역사적 소외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프레이리의 교육사항 중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의식한데요.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 각성은 이해가 되겠는데 의식 고양도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의식을 강조하다 보면 상부구조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 물질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정신작용만 자꾸 해야 되니까 의식은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접근, 물질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이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가 되고 곡해도 있는데 유 교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프레이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비판들을 보면 프레이리는 유토피아적 몽상가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프레이리와 교육이라는 책, 번역된 책 제목의 저자인 존 엘리아스가 아마 이런 그 비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우리 같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프레이리는 피억압자가 일단 해방되면 마치 완전히 다른 인간인 것처럼 인간이 될 것처럼 말한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그의 이론은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부정확하다. 프레이리는 거의 경험적 특성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분석을 위해서 사회학의 연구, 즉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인용하고 싶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엘리아스의 비판에 대해서 프레이리의 사상의 구조가 갖는 문제를 뭐 변호할 능력도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요. 거기다 더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프레이리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쟁점, 난점, 요것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다고지와 그의 사상에 등장하는 이분법화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의식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즉 개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분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법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다는 이야기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비인간화된 피억압자가 어느 시점에 최초로 억압적 조건에서 해방을 꿈꾸고 이를 변혁하기 위한 역사적 해방을 향한 문화적 행동으로 나서느냐, 요 지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주의 최초 발생 시점을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레이리 억압자, 피억압자가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정치 프로젝트의 현실적 변화를 좀 더 치밀하게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억압자의 카르텔과 연대 또한 경고하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진화합니다. 따라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매개하는 억압의 얼굴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프레이리는 지금, 즉 작고하시고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난 지금 인공지능을 앞세운 메타버스 시대에 도래한 상황에서 이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당신이 내세웠던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논의될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네.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이 대치선선, 경계선이 특히 민주화 시대는 자꾸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여튼 간에 그 틈새 그 경계선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설명이 좀 있었다면 좀 약한 민중들이 대처할 수 있겠는데 너무 이렇게 딱 큰 거대한 눈으로 대치시켜 놓으니까 저 같은 소시민들은 극복하는데 약간 모호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본적인 배경이 철학이고 문학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까지 지금에서는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레일이 존재를 생각하거나 그의 배경을 생각으로 해보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지금 억압적 상황 속에서 좋습니다. 이제 프레일의 교육 이론에 대한 찬반론 정도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프레일을 공부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그 30년 판에 선생님이 파울로 프레이리를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쓰셨는데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결정적으로 프레이리를 여전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제 나름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이리는 억압적 사회구조가 선명한 곳에서 투쟁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도구 이상의 사상을 제안합니다. 즉 도구와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국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이 도구요, 방법으로 받아들였지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프레이리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변혁, 사실 프레이리의 입장에서는 2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기 변혁인 거죠. 자기 변혁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프레이리는 오늘날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이론적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프레이리의 사상에 대해서 제기된 많은 비판은 현실의 억압적 현실, 사회문화적 지식, 식민화 상태를 떠올려보면 사실 그다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레이리의 사상은 세상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론적 실천, 실점적 이론을 통해 프락시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프레이리의 의식화 논의가 진실된 교육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여길 겁니다. 프레이리는 교사이자 교육자인 거죠. 이것이 프레이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온전한 인간화, 사랑으로 매개되는 세계화의 대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쳐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억압은 이제 명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이리의 글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나는 억압자가 아닌 내가 길들여져 있는 침묵의 문화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도구, 그리고 개인의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3시가 육박돼 있는데요. 다음 이제 본 강좌를 시작해야 되는데 마지막 나눌 말씀은 짧게 진짜 해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10분 정도 준비했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이라는 말에 성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비판적이라는 말을 딴지 거는 것, 즉 누군가가 공동체에 흠집 내고 어떤 공동체를 어떤 하나로 응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이리가 사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준 이야기는 세계와의 진실된 대화, 즉 그것을 비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만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요, 저희가 좀 전에 비판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 개인의 삶에서 프레이리를 공부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대상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던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형식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여과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으로 나오는 질문을 내뱉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교실을 강조하는 교육감님 말씀에 떠오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침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대화는 단순한 대화도 아니다. 문법적 대화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적 대화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비판적 사고를 고양시킨다는 말도 논리적 사고라든가 뭐 간조적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혁명적 사고와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세상을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세상을 이름 붙이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언어에 장명하는 현상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언어의 하고의 새로운 차원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